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아휴, 오늘도 주가가 많이 내리고 분위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언더스탠딩이 먼저 분위기 좋을 때만 했습니까? 네. 이러다 또 분위기 안 좋을 좋아지겠죠. 때 우리 공룡 얘기도 하고 오늘 아까 5시에는 우주 얘기도 하고 네. 그런 거죠 뭐. 예. 이제 조금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또 네. 챙겨야 네. 할 뉴스가 있어서 예. 장순원 기자 뉴스가 있을 때는 뉴스, 뉴스가 없을 때는 둔촌주공. 그조차 없으면 네. GTX. 네. 와. GTX 지난번 영상은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아주 2%가 극찬했다는 후문이 있어요. 네. 예술이었다. 예술이었다. 장순원의 GTX 브리핑은 예술이었다. 야, 좋겠다. 칭찬도 받고. 네. 장순원 기자가 오늘은 약간 그냥 몸 푸는 정도로 오늘은 간단하게 가볍게. 그냥 요즘 뉴스들 중에 중요한 거 정리해 알겠습니다. 주신답니다. 네. 저희도 가볍게 소파에 누워서 네. 시청하시면 딱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이어지는 언더스탠딩의 또 하나의 병기. 더혜진 소장님 나오셔가지고 예. 오늘은 다양한 유럽도 갔다가 네. 미국도 갔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여행도 한 바퀴 쭉 하고 오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뵐게요. 예, 장순원 기자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갖고 오신 뉴스는 어떤 거예요? 저희가 전세 살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죠. 전세 살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세금을 보호받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몇 가지 이제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봤더니 집주인이 대출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출도 없고 깨끗합니다. 근데 네. 제가 그 전세를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예, 확정일자 하면 난 안심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확정일자만 거죠. 받아도 난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확정일자보다 먼저 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집과 관련된 임금 채권이 가장 먼저 어떤 그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네. 그 집과 관련된 임금 채권을 먼저 가장 1순위로 떼갑니다. 임금 채권이 어떤 거예요? 그 예를 들자면 법인인 경우에 그 부동산 법인의 직원의 임금이 체불됐을 경우에 그걸 먼저 떼가요. 월급은 줘야 된다. 네. 두 번째로 떼가는 게 이제 소액 보증금. 네. 지역별로 좀 다른데 몇 천만 원 이하의 소액 보증금은 먼저 이제 지급을 해줍니다. 네. 그거와 같이 함께 떼는 게 이제 세금이에요. 국세 중에서 세금 중에서 이 당해세라는 게 있습니다. 당해세. 네. 네. 우리가 매년 그 집을 갖고 있으면 내는 재산세라든지 네. 종부세라든지 요런 세금이 그 집에 이제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네. 그 세금은 사실 원래 국세라는 것도 이제 제가 확정 기일을 받은 이후에 나온 세금이라면 제가 확정 기일을 갖고 있는 저의 임차권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런 말씀드렸던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는 제가 임대차 계획을 맺고 확정 기일을 받았더라도 그 뒤에 세금이 부과됐더라도 이건 먼저 떼가는 세금이에요. 무조건 세금 네. 먼저 떼간다. 네, 그게 이제 당해세인데 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집주인들이 세금 체납 사실을 좀 숨기고 이제 세입자를 받았는데 세입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집이 이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이 네.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과세 당국에서 네. 당해세 우선 변제권을 좀 조정하는 방안을 이번 내놨어요. 그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쩍 귀가 번쩍. 귀가 번쩍인데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분들은 조금 잘 알아두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충 만든 악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왜? 일단 들어보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확정일자 그러니까 당해세,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뒤에 부과가 되더라도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먼저 떼간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세금은 먼저 떼간다. 네. 네. 그걸 좀 순서를 바꾸기로 했는데 예. 그거는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림을 좀 보시면요. 현행. 예.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제 당해세를 먼저 내고. 이제 집주인이 이제 세금 체납액이 말씀드렸던 당해세 체납액이 한 1억 원 있다고 쳐봅시다. 예.
그 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를 안 냈어요. 1억 원을.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가입 그 집 전세 계약하기 전에 은행에 한 2억 원 정도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들어갔어요. 네. 이분의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 한 4억이라고 해보죠.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5억 원의 낙찰이 됐어요. 예. 그럼 지금은 어떤 순서로 돈을 떼가냐? 법정 기일이 늦은 당해세, 그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안 낸 걸 먼저 떼갑니다. 국가가 제일 먼저 1번으로 가져간다. 네, 먼저 떼갑니다. 법정기일이 늦었더라도 그죠? 늦었더라도. 그렇더라도 빨랐으면 무조건 가져가는 거고. 빨랐으면 무조건 갖고 가는 거고. 늦었더라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네.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알겠어요. 좀 이상하긴 한데 오케이. 그 당해세는 무조건 떼간다는 겁니다. 네.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은행 대출 2억을 떼가고 어. 남은 게 이제 2억이잖아요. 어. 저 세입자는 그 2억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이게 내년부터 법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정 기일이 늦은 당해세 1억 원 이 국가 대신에 밑에 있는 거. 예, 밑에 개선된 여기 좀 보여드릴까요? 개선된 걸 보면 그 국가가 떼가는 거 대신에 그 1억만큼은 세입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다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가 네. 일단 그 국가가 원래는 가져갔을 당해세만큼을 세입자가 받아가는 겁니다. 네.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 받아가는 거죠. 그 5억 받아간다. 중에 먼저 1억을 받아가는 겁니다. 국가가 원래 국가가 맨 앞줄에 서 있는 1번으로 서 있었는데 그걸 잠깐 그 세입자한테 양보를 해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억 원은 은행이 떼갑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세입자 순서였잖아요. 그 세입자가 이제 2억 원을 나머지 받아갑니다. 나머지가 왜 2억 원이에요? 임차 보증금이 총 2억 원인데. 임차 보증금이 총 그 4억 배분 원이라. 총액이 5억이고 네. 임차 예. 보증금 앞선 원래 국가가 가져가야 될 1억을 일단 임차 보증금을 세입자가 가져갑니다. 네. 나머지 2억은 은행이 가져갑니다. 5억 중에서 3억을 다 가져갔잖아요. 네. 그다음에 남은 2억을 세입자가 가져가요. 그럼 세입자는 앞서서는 지금 현재에서는 2억만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도가 개선되면 3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임차 보증금은 4억 원이어서 다 못 받지만. 네, 1억 원은 못 받지만. 받지만 개선되기 전보다는 1억 원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무조건 세입자가 받는 게 아니고 예, 국가가 받는 세금이 가져가는 그 순서만 일단 바꾼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1순위가 전세자로 가고 세금만큼만 가는 거죠. 만큼만 가고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저당권 잡힌 거 가져가고 네, 뭐 없으면 그냥 내가 먹는 거고. 그렇죠. 알겠어요. 그 국가가 가져가는 순서하고 세입자하고 순서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최소한 국가는 1번 티켓을 전세한테 양보하겠다. 세입자한테 양보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1번 그렇습니다. 티켓은. 그렇습니다. 왜 양보할 때 네. 그 다음부터는 은행이 받아가야 되는 건데 네. 왜 은행한테 양보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즉 1번, 2번, 3번 중에 1번이나 포기할래 하면 맨 뒤로 가야지 왜 자기 자리를 3번한테 주고 갑니까? 그래서 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권리관계를 다 바꾸는 거라서 네. 일이 복잡해지고 이 제도의 취지라는 게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 그러니까 이런 예. 세금 체납을 활용해서 전세의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제도 개선 차원이기 때문에 그 국가가 가져갈 목만큼만 먼저 떼서 일종의 이제 세입자한테 돌려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는 게 이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로 건드리진 않고 네. 제도는 다 그대로 그러니까 뒀는데 우선 변제권이라는 큰 틀은 그대로 두는데 약간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예외를 하나 둬서 국가가 가져갈 당해세 그 몫을 세입자한테 주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남는 돈이 있으면 뒤늦게 국가가 가져갑니까? 남으면 이걸 뭐 저당권자 것들을 다 해서 경매를 했는데 돈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 세금까지 커버할 정도로 많이 나오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그 세입자 보증금까지도 다 못 주는 상황이 되면 예. 국가는 이제 받아야 될 1억을 못 받은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민사라든지 지금은 그걸 못 받으면 세입자가 소송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대신 국가가 안아서 뭐 소송을 해서 받아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아까 제 빠방님이 실시간 채팅창에서 네. 정액 1억 원 이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국가가 받을 체납 세금이 5천만 원이다. 네. 그럼 5천만 원만큼 1번 근데 순위로 그 거기다. 국세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해세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당해세? 우선순위가 있는 거는 우선순위가 당해세만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세금이 총 1억 원이에요. 예. 근데 그중에 뭐 이 사람이 소득세를 5천만 원에 안 내고
이 재산세를 5천만 원을 안 냈다고 쳐요. 근데 확정기일보다 둘 다 늦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은 그 재산세 5천만 원은 먼저 떼간다는 거고 당해세라서. 네, 소득세는 그 권리 순서에서 밀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소득세 5천만 원 미납부는 먼저 떼가진 않습니다. 당해세는 왜 먼저 떼갑니까? 항상? 이것도 저도 좀 이해가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그냥 국가가 행패 부린 거라고. 물론 국가가 잘 돼야 되죠. 네. 그러나 컨셉이 국세를 못 걷었어요. 세금 안 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세금을 낼지 안 낼지는 세입자가 어떻게 알며 전혀 모르죠.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없지 않습니까? 네, 모르죠. 지금까지는 세금 세납된 거 없다고 해서 그냥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금 매납 이만큼 있었어. 알고 보니까가 아니라 나중에 미납하는 거죠. 나중에. 나중에. 그렇지. 네. 어. 근데 세금 그것마저도 들어온 다음에. 잠깐만 I'm 국가 I'm sorry 국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1999년도에 이거에 관련된 위헌 소송이 있었어요. 예. 99년에 이제 헌재에서 위헌 소송을 누가 했는데 이제 당시 판결이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채무이고 예. 이제 뭐 조세 확보와 사법 질서 존중이란 측면에서 국가가 먼저 떼가는 걸 당해세에 대해서 먼저 떼가는 거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결했어요? 네, 판결을 내렸어요. 국가는 모든 것에 우선이다. 우선하다. 뭐 이런 컨셉인데 네. 아이, 얼마나 좀 그 좀 그렇다. 유치한 컨셉입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기재부도 어떻게 보면은 아이, 자기들이 이제 그 세금을 좀 많이 떼갈 수 있는 것 중에 일부러 뭐 양보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생색낸다. 우리가 양보한 거다. 네, 근데 그 조금 뭐 이게 제가 요번에 이걸 취재하다 보니까 그 세금을 걷는 거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이 네. 이제 경공매 과정에서 이제 예. 국가가 먼저 세금을 떼가는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인데 또 요번에 이제 다른 이제 제도 개선 사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한 게 예. 요 두 번째 겁니다. 요거 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제 세입자하고 집주인의 관계에서 이제 미납국세가 조금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있다고 쳐보죠. 예. 5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순위로 세입자의 이제 임대차 임차 보증금이 보증금?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종전 임대인이 집을 팔았어요. 그 다른 임대인한테 팔았는데 이 다른 임대인이 빚이 미납 세금이 한 2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 세금 체납액이 2억 원이 있더라도 앞선 집주인이 만약에 그 체납액이 500만 원만 있었으면 500만 원까지만 먼저 떼가겠다라는 것을 법에 명확하게 이제 박아 놓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제도 개선 사안이에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좀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말이냐면은 네.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 예. 미납 국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다음 집주인이 빚이 2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에 넘어갔어요. 예. 그럼 이 세입자는 자기의 주택 임차 보증금을 1순위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집주인이 빚이 세금 체납액이 500만 원 있었어요. 있는 집주인하고 내가 계약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집주인이 집을 팔았습니다. 다른 집주인한테 네. 다음 한 사람한테. 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빚이 2억이라 세금 체납액이 2억이라서 또 그 사람도 또 있으면 경공매에 만약에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 집이. 예. 그러면 그 국가가 먼저 500만 원을 떼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네요. 임대 보증금의 어떤 리스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야, 진짜 이상하네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국가는 네. 넘어간 새로운 집주인이 경매로 해서 새로운 집주인이 생겼는데 그 네. 집주인이 빚이 있으면 있는 경우에는 그게 내가 먼저 떼간다. 그게 아니고 이제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이 예. 한 500만 원 체납한 집주인이 그 예. 다음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았어요. 네. 그 이제 집을 산 사람도 한 2억 정도 빚이 있어요. 네. 예. 경매에 그게 넘어가서 어. 이제 그 경매 금액을 이제 나눠 갖지 않습니까? 예, 1순위가 누구냐 네, 할 그럴 때 때 국가가 그 앞선 집주인의 미납 세금 500만 원에 대해서 권리를 먼저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왜 진짜 집이 이상하네. A가 소유하던 집을 B한테 넘기는데 A가 세금을 안 낸 게 있으면 국가는 그 A를 따라가서 하는 거지. 할 일이지. 왜 B가 아니면 대개는 그걸 그래서 당해세가 있으면 A가 B한테
그 등기를 넘길 때 등기소에서 보고 우리 자동차도 넘길 때 세금 닦지 않는 거 있으면 다 내줘야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그때 받으면 되지. 그렇지. 왜 뒤늦게 와서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어요. 네. 기재부에 여쭤봤더니 왜 그건 뭐 그랬대요? 세입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국가 입장에서 보면 앞 집주인한테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납세금 500만 예. 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받거나 어. 뒷사람한테 500만 원을 떼가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과세하는 입장에서는. 과세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죠. 그러니까 약간 앞사람이나 이게 뒷사람이나 법이라는 돈만 게 약간 받으면 되는 과세하는 거지. 입장에서 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좀 아니 A가 체납한 세금을 왜 뒤에서 B한테 떼어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앞에 만약에 그 세입자가 아니 안 되지 그거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그 미납한 세금만큼 싸게는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한 컨셉인 것 같아. 예를 들면 여기 1억 원의 빚을 세금 안 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집 살 때 전 집 주인의 세금 체납 확인해서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궁금한 게 네. 세금 미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놓은 대책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건데요. 이제 지금은 세금 미납을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네. 지금은 확인할 수 있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예. 근데 잘 안 해줘요. 어. 그 뭐 작년 기준인가 그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세금 체납을 조회한 게 100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거의 안 진짜 되고 있죠. 안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세 계약을 할 때 사실은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잘 모르는데 네. 이게 법을 이제 바꿔서 내년부터는 계약금을 일단 내고 집에 들어가기 전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예. 그 집주인의 어. 세금 세금 체납 미납에? 부분에 예. 대해서를 이제 조회할 수 있도록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해요 지금. 바꾼대요? 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할 때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특약을 해놓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 이상 세금 체납액이 있으면 뭐 계약금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계약은 파기한다. 뭐 이런 특약을 넣어놓고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집주인의 그 세금 체납 내역을 이제 세무서에다 요청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예. 뭐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이게 이제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시면 계약을 하고 이제 동의 없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계약한 다음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이 가능해지면 네. 그러면 이제 이 집주인이 세금이 이제 얼마나 체납이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만약에 체납한 게 없는데 지금은 당해세라고 해서 이 확정기일을 받은 다음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를 안 내도 먼저 떼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당해세에 대해서도 권리관계를 이제 확정기일을 먼저 세입자가 확정기일이 빠르다면 당해세에 관해서도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니까 그 그렇게 되면 이유는 괜찮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세입자의 권리가 좀 보호되지 않겠느냐라고 아. 이제 해서 이제 제도를 이제 바꾸기로 한 거죠. 이게 이제 지금 국회 어떤 입법 과정을 거쳐서 예. 내년 초에 적용하는 게 지금 목표예요. 지금까지도 종전에 즉 세입자가 전입하기 전에 네. 집주인이 안 낸 세금이 있으면 네. 그거는 뭐 이 이슈와 무관하게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세입자가 알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납 세금이 많을 경우엔 세입자가 손해를 많이 봤었죠. 그렇죠. 그런데 종전까지는 그걸 그렇게 저런 식으로 안 했던 이유가 네. 그 누구나 체납 세금을 함부로 이렇게 떼어볼 수 있으면 아무리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프라이버시의 문제일 네. 수 있다는 네. 것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프라이버시는 괜찮다는 쪽인가 봐요. 이제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그 프라이버시를 조금 고려해서 그 계약하는 그 기간에 정말 그 미납 세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는 그 시점만큼만 허용해 주는 거죠. 계약한 다음에 계약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건 해줘야죠. 뭐 기본적으로 세금이 있으면 그만큼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미납 세금을 엄청 쌓아둔 다음에 이제 후임 세입자를 받아서 사실은 자기의 어떤 국세 미납분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퉁쳐버리는 이런 전세 사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뭐 집주인의 프라이버시도 있지만 이런 어떤 미납 세금 내역을 이제 세입자도 투명하게 일정 기간 동안에 볼 수 있어야지 어떤 네. 대항력이 생긴다. 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법을 바꾼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게 아마 이번에
한 1, 2년 전인가 종부세가 네. 세금이 바뀌면서 네. 많으니까. 결국 종부세, 재산세가 이게 문제거든요. 금액이 크니까요. 이거는 어. 뭐 상속세나 이런 거는 다른 걸로 해도 되니까 종부세, 재산세인데 기존에는 종부세, 재산세 많아봐야 얼마 안 되니까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를 들면 4주택이나 5주택인 분이 네. 1억짜리 빌라도 하나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1억짜리 빌라도 하나 있고 다른 아파트도 있고 해서 1년에 종부세가 예를 들면 5억이 나와요.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 안 내거나 못 냈어요? 그러면 그 종부세는 1억짜리 빌라 때문에 나온 종부세입니까? 아니면 다른 비싼 아파트 때문에 나온 종부세? 비싼 아파트 때문에 나온 거죠. 근데 비싼 아파트가 한 채밖에 없었다면 그렇게는 안 나오거든요. 한 3천만 원 나오고 마는데 1억짜리 빌라들이 4개 추가로 더 있는 바람에 5억이 된다는 거예요. 다주택자 종부세가 적용이 돼서. 네. 그러면 그 빌라에 해당하는 당해세가 과연 얼마인가? 예전에 그냥 해당 재산에만 재산세가 부과된다. 해당 재산에만 종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면 안분하면 되죠. 5억짜리 빌라 하나, 1억짜리 빌라 하나 있는데 종부세가 6천만 원 나왔다. 그럼 여기 5천만 원, 여기 1천만 원이지.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5억짜리 빌라 하나, 1억짜리 빌라 하나라면 지금은 종부세가 이 다주택자 종부세가 붙어서 6천만 원이 아니라 훨씬 많이 나온다. 한 2억 나온다고요. 네. 그러면 그 2억을 어떻게 분배하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 당해세가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도 이제 굉장히 헷갈려질 거다. 굉장히 헷갈려질 거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잘 바꾼 거네요. 어쨌든 제도의 방향 자체는 좋은 거 같네요. 세입자 측면에서 세입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금 네. 현재보다는 한 진일보한 건 맞죠. 진작 좀. 근데 이 조세 제도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좀 약간 후진 것 같아요. 야. 저 아까 그 세입자 그 전 주인의 예. 그 세금 체납액이 왜 그 뒤에 오는 주인까지 이제 이어지는지 그걸 아직 사실 정말 여러 번 여쭤봤는데 네. 그 명확하게 답변하는 게 없어요.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약간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지금 당해세 같은 경우에 확정일자, 그러니까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뒤에 이제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그 우선순위를 세입자한테 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앞 전 주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세입자가 계약을 한 다음 이후에 이제 당해세를 안 낸 것들이 이제 체납세액으로 쌓여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래서 주인이 집을 팔았어. 네,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만약에 또 뒤에 있는 주인이 그렇지. 세금 체납액이 있으면 그 일종의 승계되는 세금 체납액이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그 어떤 대책끼리도 약간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좀 그 체계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네요. 세금을 떼가는 원칙이 이상해. 원칙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게 있더라도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합리적이어야 그래야 되는데. 저항이 없죠. 조세라는 게 사실 세금을 막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원칙이 명확해야 그래 이건 당연히 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전세 사기 당하는 세입자가 불쌍할 수 있죠. 도와줘야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분이 뭐 다른 기반이 없으면 국가가 도와줘야죠. 그러면 차라리 세금을 먼저 받아야 되니까 받고 그 돈을 갖고 있다가 이 세입자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세입자인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세금 중에 일부를 주든 더 보태서 주든 그렇게 그 하든지. 세입자한테 줘야죠. 그리고 그 세입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세입자 같다 하면 이거 모아서 더 어려운 세입자한테 줘야지. 지금 그걸 그냥 당신이 뭔지 모르지만 당신이 가지셔. 그러면 2번인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은행이잖아. 세입자 아니라. 그게 무슨 왜 1번이 갑자기 양보하면서 3번한테 넘겨주고 가는지. 그거. 그 이유가 세입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뭡니까 그게? 그건 근데 국가가 제일 먼저 떼가야 된다는 원칙도 네. 좀 그것도 이상하네. 그것도 이상해요. 그것도 이상. 그게 자체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평소에 세금을 잘 받았어야지 왜 안 받고 있다가 마지막에 와서 세칙에서 받아가냐고요. 그렇지. 다른 사람 대출해 준 사람 변세보증금 준 세입자 다 돈 아쉬운데 맞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 확정일자도 받고 등기부등 본에다가 네. 등기도 하고 근저당 설정도 하는데 네. 국가도 그렇게 해야지 왜 번호표 안 뽑고 오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 더 요거는 더 알아둘 거 있습니까? 요희 씨는? 뭐 그러니까 내년에 법이 바뀌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어. 그
받아두기 전에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셔야지. 세금 체납도 확인하고 들어가야 반드시 된다. 확인하셔야지 안 그러면 권리를 침해 당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도 바뀔 때는 또 어디서 확인하는지 또 알아봐야 되겠네. 또 하나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법인이잖아요. 법인이면 그 법인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납했을 때 그거 먼저 줘야 되겠네. 그 법인과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음. 2순위예요. 임금이 먼저라고 했으니까 아까 그렇죠. 임금이 체납 임금. 그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네. 그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전세 대출 해줄 때 만약에 그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것도 좀 그 반영을 임금은 한다고요. 지금까지 체납된 임금이 아니라 앞으로 체납되면 나는 세입자인데 들어왔어요. 지금까지는 임금 체납 없대요. 살다 보니까 1년 후부터 그 법인이 어려워져서 세금을 체납하기 시작하면 세금이 아니라 임금을 그럼 내 거기 전세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네. 야. 직원이 한 20명 되면 임금도 한 20억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떡하라고요, 그거? 와.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세입자를 보호를 어떻게 해요, 이걸? 그 순서를 바꿔줘야지. 임금 체납 물론 나쁘지만 네. 그 세입자 권리를 왜 앞서서 그 새치기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요즘처럼 세입자 구해줘라. 그럼 세입자 앞세놓고 임금 체불 문제다라고 하면 임금 체불을 체불 먼저 앞서주고 시키고. 또 어디 뭐 탈북민 무선이다. 그러면 탈북민은 앞서주고 그냥 여론에 따라서 하다 보니 생긴 어디 가서 내놓지도 못하는 이런 뭐 세법이니 제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이 문제는 항상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라 참 그러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얘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맞습니다. 정확히는 3개월분 임금에 대해서 최우선순위 효력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시네요. 마사와곰님. 반갑습니다. 3개월치. 예. 다음 얘기는 금리 얘기? 네, 이거 뭐 조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네. 너무 간단히 이제 간단히 네. 좋습니다. 지금 뭐 7% 넘어서 주담대 금리가 이제 뭐 조만간 8% 간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 많이 진짜 나오고 무서운 얘기다. 네. 여기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예. 금리 상황을 보여드리면 이것 때문에 나온 건데 지금 오늘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보면 4.7에서 네. 7.3%까지 이제 레인지가 있잖아요. 저렇게 레인지가 넓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 고정형 5년마다 바뀌는 고정형 금리인데 보시면 사실은 뭐 4.7에서 7.3까지지만 그 이게 상단을 다 주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 예. 요 한 달 전에 이제 요 금리 레인지가 3.7에서 6.1이잖아요. 예. 요때 이 8월에 그 은행 그 주담대 평균 금리가 한 4.3 정도가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따지면 뭐 5%에서 그렇겠네. 초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이건 새로 받으시는 분들일 텐데 은행권에서 지금 5년짜리 이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한 5% 금리를 부담하고 계신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네. 그렇더라도 하단도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때보다 한 달 전보다도 1%가 뛰었으니까 예. 금리 이제 이거는 글로벌리 이제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이제 시장금리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니까 뭐 이거는 하단이 올라오는 건 지금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올랐다는 거죠. 네. 그러나 7이나 8이나 뭐 6이나 이렇게 받는 사람은 없다.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을 거다. 네. 있을 수 있다는 건 왜 받을까요, 그분은? 왜 그 금리에 받을까요? 한 명이라도 있다면. 왜 그 금리? 근데 그 통계는 없습니까? 평균적으로 가중 평균에서 이만큼의 금리에 받아갔다. 그게 이제 은행별로.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발표하는데 그게 요즘 금리는 얼마예요?라고 하는 답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정답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한 달 전 것까지는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8월 달에는 한 4.3에서 한 5 사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빌려 가셨더라. 네. 실제로 빌려간 금리가 실제로 그렇더라. 빌려갔다. 네. 그런데 그거는 좀 한 달 지나야 나오는 통계니까 요즘 금리라고 하면 저 레인지를 보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뭐 저기 하단 쪽에 가까울 테니까 그걸 예.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뭐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도 코픽스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 이게 그 코픽스 금리 같은 게 또 최근에 은행권 조달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예전에 이제 예.
조달 원가가 낮은 수시 입출금식 비중이 좀 있었는데 높았는데 최근에는 정기예금 금리가 거의 4% 정도까지 붙으니까 자금들이 많이 이동했거든요. 예. 은행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빌리거나 소비자들한테 빌려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 조달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변동금리 대출도 사실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긴 있다. 예, 하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고정형 금리보다는 조금 낮아요. 한 상단 기준으로 한 6.7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은행들이 요즘 코픽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말은 예금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열심히 경쟁적으로 뭐 지금은 그렇죠. 예금이 다른 은행으로 갈까봐. 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받는 이유는 대출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인데 네. 요즘 은행 가서 대출 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 해주기는 해줍니까? 대출 금리가 말씀하신 대로 올 1월부터 8월, 9월, 8월까지 8개월 연속 줄었어요. 대출 잔액이 잔액이. 네. 잔액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대출 나가는 게 별로 없다는 뜻인데 그렇겠죠. 네. 은행들은 왜 계속 예금을 많이 받아서 네. 대출 나가지도 않는데 네. 아이들 머니를 만들까요? 왜 그럴까요? 예금 받는 게 제일 싸게 조달하는 거 아닙니까? 다르게 조달하는 그게 이제 것보다? 예전에 수십 출금식으로 했는데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예금이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고 또 예. 은행 자체도 뭐 대출이 준다고 해도 여전히 필요한 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제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죠. 생각하시는 거 뭐 있으십니까? 아니 뭐 그건 제 추측인데 네. 요즘 돈줄이 많으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땡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업들 대출해 주려고 예금을 땡기고 있는 맞습니다. 건가? 네. 뭐 이런 제가 생각이 최근에 들고. 어떤 변호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음. 한 8월, 9월 되면서 음. 그 해외 특히 해외 시장 채권 발행 무슨 IPO 완전히 씨가 말라서 아무도 자금 조달을 안 하는 느낌이라고 막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상반기에 어마어마하게 다 땡겨놨대요 기업들이 미리. 그리고 자 이제 이 금리 때는 더 이상은 못 발행하겠다. 금리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금리 올라갈 것 같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땡겨놓고 지금 갑자기 겨울이 온 것처럼 최근에는 많이 안 가져간다고 그런 얘기 듣긴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장소원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제도 중요한 변화네요. 거.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지켜봐 주십시오. 좀 이상하게 할지도 몰라. 말만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네.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 뭐 그러니까 안 돼. 우리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안 돼. 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는데 끝까지 잘 챙겨가야 됩니다. 그거 하는 어른들이 요즘 저보다 어린 분들이에요. 네. 동생들 잘 들여다봐야 돼.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